먹어라 이래가지고 막 욕먹었다는 전설까지 나오면서 이제 말이 명도 안에 별명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을 다 지낸 다음에 여론조사 2개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지난 주말에 생추한 게 뭐냐? 아마 내일쯤 되면 박근혜 지지율 폭등이란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박근혜가 발빠른 대처를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아 씨발 또 구라치고 자빠졌네. 예. 예. 그거야. 그 지금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뻥치고 싶어가지고 쇼한 거죠. 예. 예. 우리 방송이 뭐 어그로야? 왜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면 나가. 왜 보면서 지랄이야? 응. 방송이 뭐 맘에 안 들면 꺼져. 왜 보면서 앉아있어? 시간이 덤벼? 아니면 괜히 나한테 지금 작업 거는 거야? 야,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가 26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들이댔다가 지금 우리 집에서 노예처럼 밥하는 인간 있어. 너도 뭐 나의 2번째 노예가 되고 싶니? 정신 차려, 친구야. 예. 그래서, 예. 좌우지간,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지난 주말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이 9월 9일 오전 9시에, 9월 9일 오전 9시에 이 미친 김정은이가 또 핵실험을 했어. 그죠?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 소식을 듣고 그 총리하고 통일부 장관이 부랴부랴 지방에서 돌아오고 박근혜가 막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주 발빠른 대처를 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그런데 씨발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핵실험 한다라는 걸 일본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미국이 미리 알려줘서. 뉴스 찾아봐. 미국이 알려줘갖고 일본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만 몰랐다는 거냐? 우리 정부만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걸 몰라가지고 NSC 국가안보 전략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전쟁에 대비하기엔 최고 지도부 벙커에서 하는 특별회의 그거 소집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는 거냐? 만약에 이게 실전 상황이었다면 서울,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까지 날아가는 시간이야.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쐈으면 그 2시간이면 서울, 수도권 다 날아간다고. 혹시 북한에서 포 쏠까봐 지방에 대피했던 건 아니지? 북한에서 혹시 포 날릴까봐 저 지방에 피신해 있었던 건 아니지? 좌우지간 그 2시간이나 NSC가 소집이 안 됐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국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다 알고 있었다. 북한에서 핵실험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신의 보도가 다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국회에 와서 북한에서 핵실험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보고를 한 거야. 그렇다라면. 그러면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총리하고 통일부 장관이 지방에 갔다가 오늘 쇼를 한 거야? 보고를 받고 모른 척하는 쇼를 한 거냐고. 근데 모른 척하는 쇼를 했다면 이해를 해. 모른 척하는 쇼였다면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구라쇼를 했겠나 싶어. 그런데 정말 몰랐던 거 아니냐. 국정원에서 이런 정보가 있다고 알려줘도 그게 뭔지 몰라서 이 미필 황교안이가 뭔지 몰라서 우리 지방 가자 그러고 놀러간 거 아니냐고. 그래다 이 일 벌어진 거 아니냐고. 모른 척 한 거야? 아니면 진짜 몰랐어? 그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 지난 주말에 그 박근혜하고 무슨 황교안이가 긴급 급거 돌아와가지고 발빠른 대처했다고 언론 보도한 새끼들아. 야, 이 썩을 놈들아. 2시간이면 서울 수도권 다 불바다되는 시간이야. 그걸 핵실험할 때까지 미리 모르고 그 다음에 핵실험 한 다음에 2시간이 지나서 대책회의를 해? 너네가 제정신이냐고! 몰랐어. 모른 척 한 거야. 모른 척 한 거면 차라리 알면서도 쇼하려고 모른 척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진짜 몰랐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해석을 못했거나 정말로 몰랐다면 너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알면서 모른 척 한 거냐?
아니면 정말 몰랐냐? 알았는데 아무 대책 없었던 거냐? 셋 중에 뭐야? 어? 알면서 모른 척 쇼한 건지, 정말로 몰랐던 건지, 알고 보고도 받았는데 아무 대책 안 세운 건지, 셋 중에 뭐냐고. 이게 셋 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자, 알면서 모른 척 했다? 지금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야? 어? 국민을 니네들이 뭐 원숭이로 하는 거야? 어디다가 이런 개구라 쇼라고 자빠졌어? 그럼 진짜 몰랐어? 몰랐으면 내려와야지. 니네가 무슨 권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켜놓고, 어? 너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뭐야? 세 번째라면, 알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놀러다니고 있었다라면, 이 썩을 놈들아, 당장 물러나. 셋 중에 뭐라도 너희들은 물러나야 돼.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 어? 알면서 모른 척 쇼를 했다? 이거 탄핵 사유야. 몰랐다? 이것도 탄핵 사유야. 알면서 아무 대책 안 했다? 이것도 탄핵 사유야. 용서할 수 있는 없는 범죄라고.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국군통수권 행사해? 어? 거기다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떠드는 원유철 공군 상병이라며. 어? 공군 상병이 그거 새 쫓는 거 아니야. 그나마 공군 상병이 제일 높아.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된다고 떠드는 홍문종이는 이병으로 제대했대. 4개월 만에. 야, 이병 홍문종! 너 네가 뭘 한다고 선제 타격이야? 어? 총이라도 제대로 잡아봤어? 그래도 이병은 군대 구경이라도 했지. 황교안이 봐봐. 걔는 아예 미필이야. 피부병이라고.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 안 갔어. 두드러기 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상병 원유철이랑 이병 홍문종이가 미필 박근혜 황교안 앉혀놓고 선제 공격하자고 지금 막 그러고. 야! 이것들이 진짜. 아니 말이 되냐고 지금. 공군에서 새 쫓던 상병이나 어? 허리 아프다고 4개월 만에 이병으로 그만둔 애나 둘이 지금 미필 박근혜랑 황교안 앉혀놓고 선제 공격을 한다는 둥 핵무장을 한다는 둥. 그러면 핵무장을 할 수나 있냐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NPT를 탈퇴하려면 미군이랑 등져야 되는데 지금 너네 미군이랑 등지겠다는 거야? 어? NPT 가입 누가 했어? 박근혜 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거 박근혜 아버지야. 75년도에. 어? 그런데 지금 막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자고. 그럼 지금 미군이랑 막 등지자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지금 미군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치? NPT 주도한 게 미국이야. 너네 지금 미국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지? 자, 여기서 또 미국 얘기. 여러분, 미군이요. 미국이 일본한테 알려줘서 일본은 핵실험을 알고 있었대. 근데 혹시 박근혜한테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안 알려주니까 황교안이가 놀러갔다가 지방에서 부랴부랴 돌아온 거 아니냐고. 어?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날 9월 9일 오전 9시 핵실험을 했잖아.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수내부 최고 지도자들 절반이 휴무 중이었대. 야, 너네 미친 거 아니니? 대통령이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맨날 미쳐서 날뛰는데 어떻게 합동참모본부에 절반 이상이 휴무 중이냐고. 너네가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고 보냐? 아니 이거 6.25 때랑 똑같아 이거 진짜. 아 생각만 해도 진짜 이거 소름이 끼치는 거지. 합동참모본부가 뭐야? 육해공군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수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절반이 동시에 휴무를 가? 그것도 모든 해외 언론에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 공개된 상태에서? 이 씨발 진짜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휴무하고 무슨 짓을 했어 너네. 골프 치러 간 거 아니야 너네? 중요한 건 그게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금요일이라는 거야. 금요일이면 구급 공무원도 다 대기하고 일할 때야. 이 썩을쌤. 아유 찢어 죽일. 아. (1년에) 40조 원의 국방 정보비를 쓰면서 북한 핵실험을 몰라가지고 2시간을 우왕좌왕. 지금 너네는 이 땅에 권력을 잡을 자격이 없어. 안보란 얘기에 이응자도 꺼낼 자격이 없다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미국이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알고 일본한테 알려줬는데 우리 정부엔 안 알려준 거냐? 알려줬는데 황교안이가 그 지랄 한 거냐? 어? 박근혜가 없는데 황교안이가 미국에서 핵실험 한다는 걸 알려줬는데 지방에 출장 간 거냐고.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중요한 고급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어? 그리고 우리한테 사드 같은 똥 먹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사드 똥 싸놓고 고급 정보 안 준 거 아니야? 도대체가 얘네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돌아와갖고 이것들 2시간 만에 회의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병자라는 둥 막말을 쏟아놓으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둥, 핵무장을 한다는 둥 온갖 공포를 팔았어. 씨발 진짜. 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더니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미국에서 B-1B 전투기가 뜬다. 들어봤지?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둥. 괌에서 B-1B 전투기 출격 명령. B-1B가 무슨 공중에서 북한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투기라며. 그리고 그거 띄운다고 막 어저께 하루 종일 막 홍보했어. 그 기상학과를 못 떴단다. 아, 나 진짜. 강풍 불어서 못 떴대. 너네 진짜 왜 그러니? 정말 너네 왜 그래? 진짜 너네 나한테 왜 이러니? 너네가 이렇게 사고 칠 때마다 내가 놀란 국민들을 다독이느라고 왜 나 혼자 땀 빼야 되냐고. 사고는 맨날 니네가 치고 수습은 맨날 내가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종이 비행기. 내가 볼 땐 괌에서 진짜 광풍이 불었을 수도 있죠. 예, 괌에서 진짜 강풍이 불었을 수도 있는데 주말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 주말에 박근혜가 이제 막 공포파를 했단 말이야. 북한 핵실험을 근거로 해서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불순 세력을 감시하라는 둥. 그러면서 막 불순 세력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신났다. 자, 이참에 이제 우리가 한번 밀고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막 B-1B 띄운다라고 막 했겠지. 그런데 역풍이 불었어. 그지? 박근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내심이 활활 타오른 거야. 아, 씨발, 어디다 대고 불순 세력이냐고. 지금 이 땅에 가장 불순 세력은 너 박근혜다. 오늘 대한민국 불순 세력은 너다. 새쫓던 공군상병 원유철, 디스크 걸렸답시고 4개월 만에 나온 이병 홍문종,
그것들이 지금 미필 황교안이하고 미필 박근혜 앉혀놓고 선제 공격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지랄 쌤쇼를 이 불순한 것들 진짜 어디다 대고 국민한테 불순 아유 진짜 확 아유 진짜 여론이 안 좋아서 내가 볼 땐 여론이 안 좋아서 한 템포 쉬어간 게 아닌가 싶어. 그러면서 지금 괌에 배치된 전략 폭격기 내일 한국으로 출국 예정. 최대 무장을 갖춘 폭격기 왜 뜨는데? 지금 평양에다가 그 폭격기가 떠서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린다라고 지금 뭐 전쟁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미국 북한이 어떻겠어?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린다고 미국 폭격기가 뜨면 평양에서 뭔 짓 하겠냐고. 그냥 죽겠어? 너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이것들이 진짜 지금 추석날 앞두고 박근혜 지지율 안 올라가니까 공포파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이러는 거야 지금? 여기에 대한 이게 좀 깁니다. 왜 소리가 안 나? 요즘처럼 국제정세가 어지러울 때 필요한 게 지식인의 해안이죠. 오늘 첫 순서는 얼마 전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라는 책을 출간한 도올 선생님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국제정세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우리 정치의 방향, 게다가 금요일에 북한 핵 문제까지 터져서요. 이 현안까지 얘기를 나눠보죠. 도올 김영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TV 강좌에서 굵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책까지 펴내셨어요. JTBC 그 차이나는 도올이라는 테레비 강의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열띠게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방송 내용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더 치밀하게 어느 한 측면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군요. 미국의 오바마도 있고 일본의 아베도 있고 독일 메르켈도 있는데 왜 유독 중국 그리고 시진핑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그냥 보통 나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방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은 5,000년 우방이고 미국은 50년 우방이에요. 그렇게 되네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대단한 무슨 특별한 관계인 걸로 생각하면서 중국 그러면은 무슨 어디 아프리카 나라를 쳐다보듯이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저 신냉전 구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생이잖아요. 그러시네요. 미국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가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듣는 귀는 있어요. 합리적으로 듣는 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친하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부 학을 띨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예를 들면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대결 구도가 아닌 우리가 화해 구도를 해서 다리를 놓겠다. 로비를 해도 그런 로비를 해야 되고 근데 미국 가서 저 북한 놈들 때려 죽일 놈들이니까 당신들이 빨리 때려 죽이셔. 저 새끼들 악의 축이다까지 봉쇄해야 된다. 이거 도와달라고 가서 미국에 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드를 배치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런 망측한 이게 정책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멸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멸의. 지금 자멸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해서 지금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큰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참 정확한 질문을 하시는데 북한의 그 핵 기술이 엄청난 진보를 했다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우선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나라에서 과도하게 무력에다가 무기 개발에다가 모든 국가의 전력을 쏟는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의 안보 자체를 국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해놓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들이 핵 개발 안 하겠다고 비밀리 한 것이 없어요. 10여 년 동안 자기들은 핵 개발 하겠다는 걸 계속 말해왔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개무시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핵 억지력을 우리가 증가시켜야 한다는 건데 우리도 핵무장하자. 핵무장론. 그러니까 핵 억지력을 증가한다는 문제는 핵 전쟁을 전제로 해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 북한의 지금 핵의 능력이 10이라면 우리가 20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세냐 약하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 우리 국토에다가 지금 우리 스스로 원자폭탄을 그냥 핵폭탄을 그냥 퍼붓겠다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국토에 우리 국민에게 같은 이 민족끼리 그러니까는 결국 이것은 전혀 정책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 그 핵무기를 억제하고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과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그 핵무기를 빙자한 그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전 국제사회에 대한 그 요구를 전부 드러내서 우리가 대타협의 이 세계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일각에서는 북한은 그 대화가 통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핵무장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핵무장론자들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가 있다든가 그게 실효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의 제재가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켰고 경제 제재라고 그러지만은 그 무역 수치도 보면 북한은 오히려 증가했고 이 중국 입장이 왕이라는 그 외교부장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이 평화협정과 비핵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약에 전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외교 가서 저기 하면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예를 들면 서독 정부가 돌아다녀서 옛날에 동독 인민들을 다 굶어 죽여야 된다고 그거 좀 도와달라고 세계로 로비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옆집을 부들여서 어느 저 형제들이 싸우는데 그렇게 비열하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우리 형 죽여달라 뭐 우리 동생 죽여달라 굶어 죽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 전 세계는 이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고 국내도 내가 어저께 저 목욕탕을 갔더니 정말 소위 말해서 꼴보수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도 거기서 제가
여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한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이 권력을 위탁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정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위탁을 한 건데 정치라는 게 뭐냐? 협상하고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왔어야 그게 정치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꼴보수들조차도 그 말은 참 맞다. 다들 합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예. 보수 세력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예. 이제 안 맥힌다고. 더 이상 이런 논리는 안 맥혀요. 알겠습니다. 봉쇄하고 제재하고 압박하는 정책 계속 해왔는데 이게 지금 통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작용이 지금 이게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거라면 과연 이 방향이 맞느냐. 이건 오히려 자멸의 길 아니냐. 그런 의미의 자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해 가면서 예. 이 동아시아 전체 정세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예. 미국에게 도움을 정중하게 요청하면 미국은 미세스 클린턴도 엊그저께 예. 회담하라는 거면 북한의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 우리가 이란식의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큐바나 이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역할 말씀하셨어요. 중국. 네. 마침 책이 또 중국과 관련된 책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럴 때일수록 북핵 관련된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중국의 역할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입장은 항상 뭐냐면 중국과 미국을 화해시키는 중간자로서의 세계사적인 우리가 임무가 있다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강대국이 다 집결돼 있는 이 축에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빨리빨리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오히려 북한의 협상 카드가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보스러운 일이죠. 사드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체사상으로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고.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만 해도 경수로 운운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북한이라는 건 쉽게 협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부시 정권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개무시해버렸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게 거꾸로 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은 그 클린턴의 그런 정책 기조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동아시아에 대해서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은 좀 어두워요. 그 양반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이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스스로 평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기했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포기했다. 세계사적인 건 주도권인데. 저는 어저께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이 나라에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좀 태어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이런 위험 곤경에 국민들을 자기들이 위험 공경에 빠져놓고 국민들을 향해서 불순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이런 망측한 말들을 쏟아내는 정부가 이게 국민의 정부입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지금 외교의 방향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개탄을 하셨는데. 일단 워낙 큰 현안인지라 지금 핵 문제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나눴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번엔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 도울 시진핑을 말한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정치인들은 크게 한 번에 튀어야 인정을 받는 데 비해서 중국 정치인들은 차근차근 업적을 쌓아가는 이른바 저구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를 뽑는 방식도 매스컴에 튀어서 유명해지고 그 선거를 거쳐서 이렇게 뽑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다운 그 인격과 그 실적을 쌓는 데만 전념하고 이 정치적인 로비나 이런 것은 안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대권에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정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냥 데마고그가 돼서 그걸 튀면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그거를 반드시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 번 제대로 튀면 단번에 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리더십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우리도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라고 이제 여럿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어떠한 우리나라의 선거하고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진핑을 내가 쓴 이유도 똑같은 건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뉴 패러다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로 중국의 정치 지도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건 모택동과 등소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후진타오까지도 전부 등소평이 점지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런데 시진핑은 전혀 모택동 등소평 패러다임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로 뽑힌 거예요.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정치사라는 게 인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승만하고 박정희예요. 왜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전두환이라든가 노태우는 박정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고 김영삼 DJ 김대중은 박정희의 안티테제로 빛을 본 사람이고 또 노무현은 박정희의 아들인 전두환의 안티테제로 청문회 잘해가지고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은 박정희 개발 독재에 아주 마이너한 산물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둘밖에 없다. 박근혜까지는 완벽한 이승만 정의 패러다임의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 급부로 뽑혔건 그 라인에서 뽑혔건 어쨌든 그 두 사람의 패러다임 속에서 뽑힌 대통령들이다. 들이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에는 지금 보세요. 뭐 문재인이 되었든 뭐 박원순이 되었든 뭐 안희정이 되었든 뭐 남경필이 되었든 원희정이 되었든 뭐 누구를 you name it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뭐냐면 자기 정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롭게 아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과거에 있는 정치적 권력을 백그라운드를 해서 이제는 겁줄 수 있는 그 뭐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본드를 배경으로만 해서 대선에 나오면 100패합니다. 100패. 그런 관계를 앞세워서 나오면 다음 대선은 어렵다. 절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러한 새로운 판에 무심하게 자기를 비우고 여기 좀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에 그 왕고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삼중 경계를 들어가서 내가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했는데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무아. 내가 지금 어떠한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섭해서 대통일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순환을 거쳐서 새롭게 부활을 해야만 그게 새로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지. 그렇군요. 절대 지금 유리한 조건에서 예를 들면 반기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나온다고 그런들 그 사람은 정치 세력도 없고 힘들어요. 오히려 반기문이 나온다면은 총장. 이 야당에는 호기회죠.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광으로 지금 나오는 게 득이 안 될 거다. 이 패러다임, 이 대선 패러다임 안에서는. 아주 불리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내가 살고 싶어 한다면 예. 예를 들면 뭐 남경필이라든가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카드를 내놓으면 예. 반기문의 한 1000배 세죠.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는 친박, 비박,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호명하셨는데요,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을 내놓는 카드가 예. 야당에는 쥐약이죠. 예. 오히려? 야당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판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유가 다 다음 대선, 돌아오는 대선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잘 보신 건데 그거는 철학자의 해안이고 형안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정도를 가지고 예. 북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인해서 이제 민생이 이제 망가져요. 아, 참, 이거 참, 뭐, 더 듣고 싶은데, 일단 요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지금 이 대선이 이렇게 가까웠다는 얘기는 지금 정권이 끝나간다는 얘기인데, 이 정권, 박근혜 정권이 막 시작되던 때 인터뷰에선 그러셨어요.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제일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정권 이만큼 지내놓고 뒤돌아볼 때 어떻게 잘 극복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 아버지도 못 배웠죠. 자기 아버지만큼도 못 배웠고, 대통령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어떤 그 가슴에 와닿는 어떤 뭐가 없잖아요, 지금. 나는 70주년 거기 중국 열병식에 간 거 하나밖에는 뭐 뚜렷하게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생각의 스케일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미국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은 절대 그렇게 미국 뒷다리만 붙들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 개발을 해서 어떤 힘의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독자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러한 전혀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0.000000001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완전한 소위 말해서 수국 권리를 가지고 모든 거를 재단하고 하다못해 국정교과서를 그냥 뭐 완전히 만들겠다. 이거는 아주 큰 사상적 독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지금 마음에 걸리시는 건 이만큼 지내놓고 보니 국정교과서입니까, 역시? 국정교과서로 상징되는 그리고 세월호 문제라든가 지금 얼마나 세월호. 많은 문제가 잘못돼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문제만 해도 그렇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국정교과서와 세월호. 예. 아니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뿐만 아닙니까? 개성공단 폐지하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2016년 현재 2017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무아지경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면서까지도 이 민족의 대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추상명사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도올 김용옥 선생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막 이 도올 선생님은 지식인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나하고 언어 세계가 일치한다고나 할까? 사실 이제 그 언어라는 건 그의 사상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 철학과 사상이 이 언어에 녹아드는 거예요. 이 도올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그 언어 세계에 있어서 어떤 그 소울메이트라는 느낌? 어떤 그분의 이 언어 세계가 어느 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따라가야 되겠다. 정말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말 훌륭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철학자 중에 가장 쓸만한 분이 아닐까?
뭐 이게 가장 쓸만하다기 보다 사실요 이게 나는 도올 선생님을 보면 그 원광법사가 생각나. 예. 도올 선생을 보면 원광법사가 생각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상대사하고 원광법사가 원효대사 예.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둘이 친구였어요. 예. 같이 이제 그 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 유학을 가잖아.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이 원효대사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해골물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그게 해골인 걸 알고 다 이제 토각질을 하잖아요. 근데 의상대사는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교세를 확장해서 부석사를 짓고 이랬단 말이야. 그게 의상대사. 그죠? 근데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같이 출발했던 거야. 근데 이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의상대사는 귀족 출신이야. 왕족이었어요. 예. 의상대사는 귀족이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교종. 예.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한 그 교종 철학의 대빵이 되는 거고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서민들이라도 부처님의 철학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원효대사예요. 나중에 결국은 교종이 무너지고 이 선종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 그게 고려이고. 이 원효대사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귀족적이고 고급진 그런 불교를 정말 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민중의 삶 속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원효대사란 말이야. 근데 도올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동양 철학 동양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동양학이라는 분야의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동양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본인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게 이명박 때였는데 이명박을 막 되게 심하게 비판을 했어, 도올 선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중동에서 동양학계의 전문가가 도올을 비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도올 선생이 내가 동양학을 만들었는데 나 말고 누가 전문가인지 대라, 이름 대라. 초토화를 시켜버렸던 그때가 생각나요. 네, 그래서 이 도올 선생이 원래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 중국에서 많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한의학도 공부하시고 아주 이제 그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틀이 없어. 이렇게 갖춰져 있는 틀이 없이 그런 분이다 보니까 박근혜더러 망치가 배운 게 없다, 무식하다. 우리나라 철학자나 교수 중에서 저렇게 막 대놓고 사실을 적시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예. 그래서 이 도올 선생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 받으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 PD가 우리 박 PD가 시청자들에게 꼭 다시 한번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박정희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 이제 소위 이번에 박근혜가 공포팔이 전쟁 공포를 지금 막 팔고 있는데 소위 이제 제가 금요일 날 했던 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의 역사를 보여드렸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꼭 나와가지고 이제 어저께도 우리가 박근혜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연평해전 사병들의 연결식에 참석 안 하고 김대중이 축구 보러 갔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한마디 쓴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진실 우리 조카도 몰랐다. 이게 젊은 세대들은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야. 친구들이 자느라고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게 2002년 월드컵이요.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 주최였어요. 그리고 그 연평해전 연결식 당일이 폐막식이었어. 폐막식을 하러 갔어야 됐던 날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연평해전이 일어났단 말이지. 근데 그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났어. 김정일이 노무현보다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박근혜가 갔다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선친들 간에 김일성과 저 박정희 사이에 돈독한 관계가 있어서 자기가 각별한 대접받았다라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와갖고 여러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2002년 5월의 일이야.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6월 달에 연평 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아서 혹시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가서 이 김정일 개새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김정일이가 열받아갖고 한 달 뒤에 연평해전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드는 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좌우지간 연평해전이 터진 거야. 연평해전이 터지고 이제 연결식 당일날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결식에 가겠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안 된다는 거야. 규정에 어긋난다. 군 관례에 어긋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군 관례에 어긋나냐고 김대중 대통령이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만 박정희가 베트남 전쟁 때, 월남 전쟁 때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야. 관례를. 무슨 관례냐 하면 대통령은 일반 사병의 죽음에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왜냐?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 32만 명인가가 파견이 됐어. 거기서 죽은 베트남 군이 굉장히 많았대요. 월남전에 한국군이 엄청 많이 죽은 거야. 그 죽은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이 죽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연결식에 다 참석하기 싫어갖고 규정을 만들었대. 대통령은 일반 사병의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게 박정희 때부터 유지돼서 왔던 거야. 근데 그걸 처음으로 깬 게 김영삼이었어. 김영삼이 박정희의 군대 문화를 없애겠다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그때 사고로 죽은 사병들의 연결식에 참석했던 거야. 김영삼이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이 참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참석하겠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계속 결사반대했다는 거야. 참 지금도 생각해도 수상한데 그 사람이 결사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김영삼이 사병의 장례식을 갔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다는 거야. 어떤 문제냐? 군대에서 죽으면 다 똑같은 죽음이지. 어느 사병한테는 대통령이 가고 어느 사병한테는 안 가냐. 이래가지고 군 사기가 무너졌다는 거야. 김영삼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하기 위해서 군 세력과 맞섰거든. 그래갖고 이제 되게 마찰이 많았던 거야. 김영삼 정부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군 세력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국방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군 사기 문제라서 안 된다는 말에 연결식을 못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폐막식에 참석하느라고 출발했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국방부한테 알리지 않고 부상병들한테 간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규정을 고치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군 사병의 죽음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렇게 해전 중에 죽었는데 그 사병에 대한 보상금이 500만 원도 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게끔 정해져 있었던 거야. 박정희 때부터. 그래서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 사병의 죽음에 대통령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교전 중 사망한 장병의 그 사망 보상금을 1억 넘게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교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명박 때 처음으로 천안함 문제가 터졌고 그래서 천안함 장병들이 억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정원 씨발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김대중은 연결식 때 축구 보러 갔고 그리고 500만 원도 안 줬는데 이명박은 억대 보상금을 줬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연평해전 때 깜짝 놀라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걸 알고 고치라고 개선 지시를 내려서 그 성과물을 노무현 대통령이 법제화한 거야. 몰랐죠? 요거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병 연결식에 참석 안 하고 그게 그때 한일 월드컵이 원래 월드컵은 국제 행사가 그러니까 그 정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각 나라의 수장들이 안 모였대. 근데 월드컵 행사 중에 그 정상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게 한일 월드컵이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여러 사람의 만담이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을 간 건데 그걸로 축구 보러 갔다고 지금까지 지랄한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겠냐고.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연평해전 당시에 연평해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장 남재준 당시 감청부대장이 도발 징후를 알렸음에도 미국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남재준에게 있다고 저서에 주장하고 있음.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관련 내용을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세요. 예, 요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우리 조카가 이거 알려달라고. 저기 뭐야,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 모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해전 영화가 처음부터 구라였어. 예, 맨 처음부터 연평해전 영화는 맨 첫 장면부터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연평해전 보면 안 된다 그랬던 거야. 연평해전을 만든 목적 자체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예. 맨 앞에 연평해전 맨 첫 대사가 뭐지? 자막이 나온 다음에 그 자막부터 가짜였어. 예. 무슨 그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부터가 가짜였어. 예.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맨 처음에 우리 김성환의 행간에서 시작했듯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이 어떠냐? 이 기사 한번 보실래요? 지금 심각해. 지난 주말에 그게 금요일이었잖아? 금요일에 박근혜가 국가 비상상태로 선포를 했지. 그지?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난리가 난 거야. 국내외 악재, 공포지수 폭등, 코스피 2000 붕괴, 한반도 리스크 심화에 삼성전자 쇼크, 미국 금리 인하 우려가 가세하면서 지금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나 이명박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명박이 천안함 때 이게 북한 탓이다.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한다고. 천안함 때 전쟁도 불사한다고 전쟁 기념관에서 막 그 박형준처럼 걸어 나와가지고 전쟁도 불사한다 발표를 했어. 그 발표하고 나서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란 거야.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가 총액의 29조 원이 줄어들었어. 그날 전쟁 기념관에서 이명박이가 전쟁 불사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아침에 주가 총액의 29조가 사라졌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국민연금으로 그거 다 채워넣었어. 이명박이. 자,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한반도 리스크. 여기서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해요. 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이게 급등한 데다가 삼성전자 쇼크, 이거 그 갤럭시 노트 불난 거, 삼성전자 쇼크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공포 지수가 급등, 12일 코스피 2000선이 맥없이 무너지는 폭락 장세가 연출됐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첫 거래일보다 46.39포인트 폭락한 1991.4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1990선으로 미끄러진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9일 25.86포인트 폭락한 이래 불과 2거래일 사이에 72포인트 이상 주가가 폭락한 셈이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2181억 원을 순매도하며 주가 급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이 지금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 한반도 리스크라는 거, 가령 여러분들 지금 터키에서 테러 났다. 여행 가고 싶지 않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뭐 B1B가 뜬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뜬다. 그럼 북한의 이 또라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판단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늦기 전에 팔고 튀려는 거죠. 외국인들이 2,100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했고, 지난 9일 1,151억 원을 매도 규모는 100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9일날 이미 1151억 원어치를 매도한 거야. 외국인들이. 그리고 오늘 2배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야. 나라 경제를 박살을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특히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장중 43%나 폭등, 향후 주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하루 상승률로 따지면 지난해 8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포지수는 한 달 뒤에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지 예측하는 지표로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확 떨어지면 그러니까 불안감 지수야. 한 달 뒤에도 더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불안감 지수가 폭등했다는 얘기죠.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삼성전자잖아. 주식값이. 갤로트 7 전량 리콜 결정 이후 각국 정부기관이 갤로트 7의 사용 중지 권고가 잇따르는 등 이게 심각한 거야. 각 나라의 정부에서 갤로트 7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거야. 이거 사실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정부 각 나라에서 비행기에 못 갖고 타게 하고, 왜냐면 비행기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비행기에 못 타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갤로트 7 사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이폰에 혁신은 없다 이러면서 저 폭발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안 다루고 있어. 심각한 일이야 지금. 좌우지간 이 사용 중지 권고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된 영향으로 급락해가지고 146만 5천 원. 이게 문제야.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규모에 맞는 적정한 주가는 36만 원이래. 그런데 146만 원이야.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됐냐? 이명박이 삼성 주식값을 5배로 올려준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품 너무 5배나 지금 비싼 거야. 원래 36만 원에 적당한 게 지금 146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 주식의 거품이라는 거야. 외국인의 주장이야. 외국인의 주장. 예. 이 거래를 맞춰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다. 갤로트 7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 SDI, 삼성전기도 동반 급락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21일 예정된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글로벌 시장의 우려도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2.08포인트 내린 652.91로 마감했다. 반면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1원 폭등한 113.5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달러로 바꿔서 지금 틀려고, 국내 자산을 달러로 바꾸려고 그러면 달러는 요만큼 정해져 있는데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좀 더 줄게. 그러면 1,100원에 살 수 있는 걸 1,113원에 사야 되는 값이 오른다는 얘기야. 아이씨, 나 미국 가야 되는데. 나 미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럴 줄 알고 환전해놨죠. 쓸 돈. 내가 미국 가서 그 통신 데이터로 살 돈을 내가 며칠 전에 내가 그걸 환전해놨어. 66만 원. 딱 그만큼만 환전했어. 왜냐하면 그날 그 외환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오늘이 환율이 제일 좋을 때라고, 가장 낮을 때라고. 그래서 내가 환전을 했지. 어머, 그랬더니만 세상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네. 그게 언제였냐면 9월 8일이었나 7일이었나 7일쯤 됐겠다.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환전하면 더 많이 비싸지는 거거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예요? 미국에서 데이터 비용이 굉장히 비싸. 10기가에 10만 원이야. 10기가에 1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열흘 동안 40기가를 쓴다. 그러면 44만 원이야.
44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기계를 사는 돈 20만 원. 22만 원. 그래서 66만 원 정도의 달러가 필요했던 거야. 66만 원 상당의 달러가. 예. 9월 7일이 최저였죠. 더 웃긴 건 원래 내가 5일날 그 환전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어. 깜빡해갖고 5일, 6일을 늦추고 7일날 갔던 거야. 근데 그 7일날 최저였대. 웃기죠? 나는 그 우연히 간 거야. 나는 그렇게 환율이 큰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 환전을 해봤어야 알지. 근데 이상하게 월요일, 화요일을 깜빡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수요일 날은 늦지 않게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때 환전해주는 사람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데 지금이 제일 달러 값이 떨어져 있을 때라고 그러면서 몇 달 만에 최저라고 그러더라고. 몇 달 만에 지금 1년 만에 최저인가 몇 달 만에 최저인가 그러면서 지금 제일 좋을 때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지금 돈을 바꿔놓을까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그밖에 없어갖고 이제 66만 원어치 바꾼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렇게 꼼꼼해. 자, 좌우지간 그 얘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여러분, 박근혜가 뭘로 대통령 됐어?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공약이 뭐였어?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뭐예요? 빈부격차 줄여주겠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를 줄여주는 게 경제민주화야. 박근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어. 한마디로 극빈자들, 가난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복원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되자마자 경제민주화 버렸잖아.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미래창조 과학분지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를 버렸어. 그래서 김종인이 열받아갖고 나와가지고 문재인한테 붙은 거 아니야. 근데 좌우지간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한 짓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짓이 최경환이가 대출받아서 집 사라. 이 최경환이가 3년 동안 일관되게 한 게 뭐냐면 일반 서민들한테 대출받아서 집 사라. 계속 그걸 강요했어. 전세 대출은 할인 안 해주고 집을 사는 대출만 할인해 준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이자 깎아주기. 그걸로 14조 원인가를 썼어. 집 사는 사람한테 이자 깎아준 걸로.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3년 동안 한 짓이 뭐냐면 가계 대출 폭등. 집 뒤덮어서 집 사라고. 그래갖고 대출 이자를 자꾸 깎아주는 데다가 돈을 다 꼬라 박은 거야. 그런데 내가 대출 이자가 내려갔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 했더니 나는 해당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알아보니까 높은 놈들끼리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이자로 낮은 비율로 이자가 이제 받으려면 총 금액이 있는 거야. 어느 만큼만 이자를 깎아주기로. 근데 이걸 권력자들 다 나눠 먹은 거야. 그래서 나는 신청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거야.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알았다. 내가 다른 은행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바로 깎아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은행으로 가겠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자를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는 놈들끼리만 나눠 먹고 찾아가서 깎아달라고 얘기한 사람만 깎아준 거야. 일반 국민들이 다 대출이자를 할인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 그 몇십조 원을 이자 깎아주는데 쏟아 부었는데 그 돈을 그 권력자들만 나눠 먹은 거야. 그러느라고 돈 다 썼지.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대출 이자를 늘렸어. 첫째. 최경환이가 한 짓이 뭐냐면 대출 한도를 넓혀준 거야. 원래 1억짜리 집에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됐는데 그걸 6천으로 늘린 거야. 6천만 원까지 대출해라.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5천만 원 빚 있는 집에서 1,000만 원 더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거야. 그러니까 최경환이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대출 한도를 늘려서 집 사라고 그런 거야. 지네들 갖고 있는 몇십 채씩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실제로 집을 살 형편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출을 늘려서 생활비로 쓴 거야.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거야. 지금은 이제 심한 데는 80%까지 있고 그래서 평균 68%인가 돼.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가계대출 빈도가 60 몇 프로야. 근데 이걸 보고 IMF에서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대출 한도를
30%에서 50%로 줄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80%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집 날리는 거야 지금. 집 날리고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IMF에서 대출 한도를 50에서 30으로 줄여라. 그러면 지금 80에서 70 이렇게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자, 박근혜가 한 짓이 첫째 가계 대출을 폭등시킨 거. 두 번째로 뭐 했어? 규제 완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한테 받아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박근혜가 한 짓이 뭐냐 하면 3년 동안 계속 떠든 게 뭐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규제가 뭐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 피 빨아먹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장치. 그게 규제야. 그걸 완화, 부드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등쳐먹는 걸 막지 않았다는 얘기야. 도리어 풀어줬다는 얘기야. 그게 박근혜 경제정책 두 번째야. 첫째, 가계 대출을 폭등시키고 진짜 위험한 지경으로, 국가경제 유지가 위험한 지경으로 폭등시키고, 둘째, 규제를 완화해서 대기업만 다 헤쳐먹게 한 거야. 그럼 대기업이 어떻게 했냐? 다 받아쳐먹고 해외로 빼돌린 거야. 배째라. 최은영이가 57억 원을 망해가는 한진해운에서 작년에 57억을 챙겼대. 57억 중에 52억이 퇴직금이래.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다 빼돌렸겠지. 그러도록 냅둔 게 규제 완화야. 박근혜식 규제 완화. 그래서 환풍기 참사도 벌어졌고 세월호도 그래서 벌어진 거야. 원래 우리나라의 세월호급의 여객선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결박이라는 규정이 있었어. 안전장치를 그게 하나당, 컨테이너 하나당 12만 원인가 16만 원을 줘서 전문가들이 장치에다 고정하게끔 그런 비용이 들어갔어야 됐대. 그런데 박근혜가 그 고정결박 의무를 없애준 거야. 정확하게는 선장이 만약에 화물들이 고박되어 있지 않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는데 안전점검 의무 규정 박근혜가 그거 없애준 거야. 그래서 세월호가 출항해서 화물이 쏠리면서 지랄이 난 거야. 그래서 박근혜는 한마디로 경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어. 가계 대출 폭등, 규제 완화. 그것만 했냐. 세 번째, 조세 정책을 잘못한 거야. 이명박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부자세, 법인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 깎아준 거야. 1년에 몇십 조를. 그래서 갑자기 그 국가 예산에서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 거야. 그랬더니만 이명박이 뭐 했냐. 그래갖고 세금을 올리려고 했어. 근데 막 비판을 하니까 대충 돌린 거야. 대충 돌리면서 빚을 쌓아놓고 튀었어. 박근혜가 한 짓이 뭐냐. 서민들한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둔 거야. 노무현 때 28%인가 27% 법인세를 걷었어. 그래서 노무현 때 33%까지 간다. 법인세. 그런데 이명박이 18%인가로 깎아. 그걸 박근혜가 23%로 이명박이 깎고 박근혜가 18% 16%로 또 깎았어. 한마디로 대기업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준 거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안 걷어. 걷어야 될 대상들한테 안 걷는 거야. 그래놓고 뭐 하고 있어? 부자들한테 탈세 그것도 안 걷어. 그래놓고 뭐 했어? 담배세 올리고 세계 최저로의 유가 시대에 기름값에 올린 유류세 안 내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20조 원 남겨 먹었지. 전기요금 폭등시키고 수익 냈지. 박근혜가 한 짓이 그지야. 서민 증세. 증세는 없다. 문재인이 부자에게 증세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 지출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했어. 복지는 축소됐고 서민의 세금은 늘어났어. 조세 정책을 잘못 쓴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망해가는 조선업에다가 국가 재정을 들이부었어. 망해가는 조선업에다가 27조 원 쏟아붓고 지금 배째라는 거야. 그게 박근혜가 경제를 망친 네 가지야.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예. 재산세가 올랐다고요? 재산세가 진짜 부자들한테 안 오르고
어정쩡한 데다 올랐을 거야 아마.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박근혜의 네 가지 잘못이 뭐다? 첫째, 가계 대출 폭등시켰다. 둘째, 대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더욱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셋째, 아까 셋째가 뭐라 그랬지? 조세제도를 잘못 썼다. 조세 정책을 잘못 써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폭탄을 안 끼고 부자들에겐 세금을 늘리지 않았다. 넷째,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망해가는 조선업에다 쏟아부었다. 그쵸? 예. 결국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박근혜가. 그래서 박근혜가 제2의 IMF를 불러들이려는 거 아니냐, 그게 김종인이 의심하는 내용이었어. 그런데 지금 IMF에서 경고가 들어왔다니까. 지금 가계대출 빈도가 심각하다. 비율이. 현재 우리나라 대출 비율이 대출 상환 한도가 너무 높다. 이거 줄이라. 경고가 들어왔어. 경고가.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라. 이거 권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고예요. 심각하다. 곧 우리가 다시 먹으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주민세도 오르고 세금 다 올랐어. 수도요금도 오르고. 누진세는 노무현 때부터 있었지만 우린 노무현 때 이렇게 비싼 전기요금을 낸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명박 때 전기요금을 계속 올린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랄하더니 일자리는 나발? 그래놓고 뭐 했어? 도리어 있는 일자리 없애려고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한 짓이 뭐였어? 노동학법 통과시키려고 개지랄했잖아. 노동학법을 통과시키려고 개지랄하다가 그 국회에서 총선 때문에 기어이 반대라니까,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180석 되면 노동학법 통과시키겠구나 했는데 야당이 과반수가 돼서 지금 노동학법을 막고 있는 중이야. 심각하다니까 지금 박근혜 경제가. 그런데다가 다섯 번째, 물가 정책 실패. 여러분, 물가 인상이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냐라고 얘기한 사람들 있죠. 물가가 시장 경제인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통제 가능해요. 왜냐? 여러분 지금 농수산물의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잖아. 그 이유가 뭐냐? 중간에 유통마진 때문이야. 그 유통마진을 내는 그 도매업자들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가 만들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그게 사실은 호남의 농민들이 쌀 팔아서 부자 될까봐 만든 제도야. 쌀값을 통제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을 통제한 거야. 그래서 도매업자들이 일 다 사가지고 가격을 지네들이 조정한 거지. 그걸 만든 게 박정희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전두환 꼬봉들이 나가가지고 또 막 확장시킨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배추과장 무대리 만들었는데 아무 역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그 농수산물 유통센터나 농수산물 유통 관련 주식에 투자했을 거야. 정부에서. 그래서 일부러 통제 안 했을걸? 이게 유통업자들을 쪼면 된단 말이야. 유통업자들을 쪼아가지고 현지 가격하고 소비자가를 조정할 수 있어. 유통 마진을 줄여서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거라니까. 원래 농수산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기능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물가 정책 실패야. 원래 정부의 경제 정책이에요. 물가는 잡고 그 다음에 생산성은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모든 시장경제 정부의 역할이야. 물가도 못 잡고 생산도 줄이고 세금은 더 걷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지금 박근혜 경제 핵심 존망해라. 지금 박근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야.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아니 우리가 죽였냐고.
네 아버지 오른팔이 죽인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왜 지랄이야 진짜? 여러분, 정부가요 원래 물가를 조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물가 안정책에 그 경제교과서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 물가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면 물가가 폭등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물가를 조정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첫째, 재정정책. 재정정책이 뭐냐면 시중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은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거야. 그게 재정정책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출 줄였어? 이자 깎아준다고. 부자들, 부동산 재벌들 대출이자 깎아준다고 돈을 풀었어. 재정정책 실패했죠. 두 번째로는 뭐라는 게 있냐면 지급준비율. 은행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 한마디로 저축된 금액을 대출할 때 얼마를 남겨놓고 대출해라. 그게 지급준비율인데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방법. 금융정책을 피는 거야. 그럼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이 은행이 대출을 줄여. 그러면 대출을 줄여서 시중에 돈을 줄이는 거야. 그것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야. 세 번째가 금리정책이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바깥에서 돌고 있던 돈이 야 이자 받자 그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정정책, 금융정책, 이 금리정책 이런 걸 펴가지고 물가를 낮춰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냐? 여기 알아듣겠어요? 예, 우리 재민이가 대답이 없네. 예, 재정정책 이제 그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야.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셋 다 지랄한 거야. 셋 다 지랄한 거야. 이명박 때부터 일관되게 10년을. 그래서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래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가니까 전쟁 공포를 팔아갖고 넘어가려고. 성주군청에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성주군청 촛불 집회 금지한대. 진짜 지랄도 창거를 했지. 자, 가계부채 구조적 위험 5대 요소. 이건 뭐예요? 이건 못 본 기사인데? 우리 방송 흐름하고 안 맞는 거 아니죠? 가계부채 불안 요소 5대 요소가 있는데, 노후 불안, 취약 복지. 그러니까 노후가 불안하고 복지 정책이 취약한 게 한국 가계부채 최대 위험 요인이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을 먹고 살릴 방법이 없어 지금. 그죠? 그런데다가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업자라든가 실업수당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가계부채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그 밖에 전세금 급등, 살인적인 전세 대란이잖아. 그 다음에 일시상환 대출, 그 다음에 느슨한 규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위험 요소 5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야. 그런데다가 금요일날 북한 핵실험으로 그 생쇼를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빠짐. 여러분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작 3천억 판 게 뭐 대수냐 그러잖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을 순 매수했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주문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야. 그 10배, 20배만큼 우리나라에 주문 안 한다는 얘기야. 한반도 리스크라는 건 한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란 얘기고, 외국인들이 3천억을 주식을 팔고 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5배 정도로 주문을 안 한다는 얘기라고. 팔았다니까. 지금 9일하고 오늘 합쳐갖고 3천억 이상을 팔고 튀었다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그 아까 뉴스에서 진짜 무서운 내용은 뭐냐면 그 판 걸 기관하고 개인이 매수했다. 여기서 기관이 뭘까? 기관이 뭐겠어? 투자기관. 투자기관에 돈 되는 게 누구야? 국민연금.
국민연금 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돈. 미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자, 그것만 했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방구라고 얘기했던 개성공단 폐쇄했잖아.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로 확인된 손해액만 4조 원이었어. 그럼 미확인 손해액은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것만 했나? 사드 배치.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무역 주문이 안 들어오는 상태야. 거기다 한진해운에서 사고를 해서 정부에서 관리 들어가면서 아무 대책이 없어가지고 해운 대란이 일어났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이나 해운이나 신뢰도가 제로가 된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박근혜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놓고 망친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전쟁 공포로 지금 막 협박하고 있는 거야. 불순분자라는 둥. 누가 불순분자야!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난 봄 4월 26일에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에서의 발언이래.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꿈은 많고 의욕도 많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거의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국민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고민해서 왔는데 대통령 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말로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탁탁 풀어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낮추고 그런 거 해봤자 그것은 단기적인 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냐. 대통령이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게 안 되면 이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오고 말았지만 그 문제는 편집국장님과 보도국장님들도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꼭 풀어주셨으면 그렇게 안 하고는 그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이렇게 대통령이 돼도 자기가 한번 해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저도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아요. 뭔가 잘 국민들한테 그런 희망을 안기고 그만둬야지. 너무 할 일을 못하고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하고 몇 년을 갔다가 호소하고 하면 그래 해봐라 그리고 책임져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도 못하게 하고 책임져봐라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야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해봐 그렇게 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라고 도와줬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하는 없겠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보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아픔을 제가 옛날에 이제 전화를 받던 시절, 시청자들 전화를 받던 시절에 이런 통화 똑같이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그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건강이 이상했던 사람이야.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까먹는 거야. 그 사람이 밤마다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든가 신고를 했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이상자였어.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까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힐러리는 건강 이상, 박근혜는 정신 건강 이상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통화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 건강이 이상했다 이런 얘기지. 내가 박근혜가 딱 집어서 정신 건강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 건강이 이상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뭐 오해하면 안 돼. 박근혜가, 저기 누가 힐러리가 지금 건강 이상이다. 예. 힐러리가 지금 건강 이상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참 불쌍해. 미친 트럼프냐 병든 힐러리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미국 가서 한번 침심한 위로를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미국민의 상황이 지금 미친 트럼프냐 병든 힐러리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공화당도 후보 못 바꾸고 민주당도 후보 못 바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미국 대선 지금 그런 상태야. 미친 트럼프하고 병든 힐러리 중에서 누구를 고를 거냐. 그래도 육체 질병은 그래도 치료약도 있지. 근데 정신적으로 건강이 불안정하면 대책이 없는데 참. 내가 뭐 누구를 꼭 집어서 정신건강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근혜가 경제를 폭망한 데는 또 하나 있어요. MOU 남발. 6번째. MOU 남발. 그냥 전 역대 대통령 중 해외여행 제일 많이 다녔어. 그러면서 무슨 뭐 몇 조 원의 뭐 경제 이익이라고 개뻥을 치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이익이 지금 하나도 없어. 3년 내내 해외여행 다녔는데 전부 다 MOU야. MOU가 뭐냐? 양해각서. 양해해달라. 한마디로 나중에 기억해줘. 밥 한번 먹자. 이거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밥 한번 먹자. 그러느라고 지금 쓴 세금이 얼마냐고. 계약서도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걸 한다고 지금 그 때때옷 지어입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 그 비용 다 누가 될 거냐고. 요 내용을, 예, 여러분, 내일은 또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요거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널리, 예, 명절 때 널리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방송 나누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전쟁 공포를 파르려는 박근혜와, 예, 경제를 망하게 한 박근혜 비판하는 국민의 대전이 될 것이다. 예. 널리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드 배치. 사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사드가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드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무기야. 한마디로 사드가 무기로서 완성이 안 됐어. 무엇보다 이 레이더에서, 이게 이제 사드는 사실 뭐 추적 미사일보다 레이더가 중요한데 레이더에 오류가 많다는 거야. 레이더 오류 어떡할 거냐고. 지금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드 얘기 먼저 하면, 사드는 백해무익한 무기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사드의 오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했고,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뭐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바로 중국, 러시아하고 전쟁 위험으로 가게 되는 거고,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안전보장 이사회가 마비된다.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똘똘 뭉쳐서 미국이 하는 거에 사사건건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고. 사사건건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고. 너 빨갱이야? 누구더러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만우 3호 누구더러 얘기한 거야? 너 빨갱이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너 지금 너 빨갱이냐?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지? 자, 너 망치 부인한테 얘기한 거지? 그치? 너 지금 나한테 빨갱이라고 한 거지? 오케이. 예. 여러분 캡처 떠주시고요. 법정에서 만나. 내가 나한테 빨갱이라고 그러는 애들 전부 다 고소하거든? 법정에서 보자. 분명히 얘기했어. 너라고. 저 복수 아니죠? 나중에 법정에서 다른 시청자한테 얘기했다.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물어봤고 나라고 얘기했어. 그죠? 예.
자, 법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자, 어머, 5시 반이야? 4시 반 아니고? 웬일이야. 오늘 제가 꼭 또 봐야 될, 지금, 저기, 백남기 청문회 하고 있죠? 예. 이게 쓸데없는 미친 소리 말고, 예. 지금 백남기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관련 뉴스를 못 봤어요. 백남기 청문회 관련 뉴스는 내일 나온 거 보고 다루도록 할게요. 예. 자, 백남기 쓰러트린 살수차, 직사 숨긴 거짓 보고서 작성, 박남춘 경고살수, 곡사 살수했다더니 실제로는 처음부터 직사로 쌌다. 자, 요런 내용들은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시면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거 말고 오늘 꼭 다뤘어야 되는데 빼먹은 내용 있나요? 예. 오늘 꼭 다뤘어야 되는데 빼먹은 내용 있나요? 잠깐만. 예. 확인 좀 할게요. 뭐 내일도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기 때문에 북한 블랙홀 떴다. 우병우 사드 세월호 3km. 한마디로 지금 아니다. 아까 저 얘기 해야 되겠다. 예. 지금 박근혜가 야당더러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성과를 유럽이 부러워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박 대통령 야당들에게 한반도에서 전쟁 날 수도, 사드 배치는 자위권, 우리 경제 성과에 대해 유럽 부러워해.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시진핑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미국, 중국이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미국 때문에 사드 배치한다고 인정하고 안 놓고, 이게 뭐 또 자위권이라고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으나 팽팽한 시각차만 드러내 향후 전국 경색을 예고했다. 이 광고가, 예. 이게 크롬으로 했는데도 왜 광고가 어떻게, 잠깐만요. 뭐 크롬으로 해도 똑같네. 예.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이 있다더니. 예. 박 대통령 야당들에게 한반도에서 전쟁 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 날 수도 있다.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헌법과 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대통령 선언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들 불러놔 놓고 한반도에서 전쟁 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거.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되냐고.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지만 팽팽한 시각차만 드러냈다. 전국 경색을 예고했다. 경색.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54분간 동안 추미애와 박지원, 이정현 얘네들하고 만나가지고 회동 모두 발언해서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뭔 얘기야? 테러방지법 때문에 테러는 안 생긴다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에 위험이 있다며. 그 테러방지법 만들어 놓고 각종 테러 위험이 있다니. 그럼 작년에 거짓말한 거야? 작년 겨울에? 아니지, 지난 봄이지.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이건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핵에 과학적으로 집착하는지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하였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한이 이 핵무기는 남한용이 아니라 미국용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그 핵무기가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한 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걸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경제 실정 비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최근 선 후진국 모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임에도 우리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리 신용등급 올라갔어요? 우리 경제 성과에 대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경기 회복에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우리만 신용등급이 올라갔어요? 아, 그거 얘기하는구나. 작년인가 왜 그 IMF 직전에 신용등급 올렸던 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IMF 직전에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나라 투자자들한테 넘기려고. 아, 여기 안전해. 안전하니까 투자해. 그래갖고 IMF 직전에 신용등급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올렸대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투자한 다음에 IMF를 일으켜갖고 걔네 다 쪽박 찼던 사건. 그래서 작년에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없는데 신용등급을 올렸다. 그 먹튀 세력이 그 신용등급 올렸던 그거 얘기하는 거지. 햇볕 정책이 뭔 줄 알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김영삼 때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IMF로 폭삭 망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박근혜가, 아니 20년 전 신용등급 올랐던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 봄에 뜬금없이 신용등급이 올랐어. 자, 그 기사 좀 찾아봐봐. 신용등급 오른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때 왜 우리 전문가가 얘기했던 기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방송할 때 같이 읽었던 거. 정부에서 신용등급 올랐다라고 좋아하는데 그 신용등급 올랐다라는 게 진짜로 좋은 게 아니다. 예. 그 기사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지금 그걸 가지고 신용등급 올랐다라고 막 좋아하고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한 박근혜야. 원래 이 신용평가회사, 소위 무디스나 이런 애들, 걔네들이 신용을 평가할 어떤 근거도 없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나 이런 회사들이 신용평가를 하잖아.
근데 그 신용평가가 정확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이 당선되자 무디슨가에서 국가 신용도를 낮춰버렸어. 국가 신용도를, 이게 국가 신용도라는 게 뭐냐면, 신용등급이 뭐냐. 투자해도 되는 나라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그래놓고 걔네들이 신용등급은 낮췄잖아. 그런데 노무현 때 역대 최대로 투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성장하게 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신용등급은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평화 유지를 해서 한반도 리스크가 제거됐다.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라고 얘기하는 그게 결국은 국제 자본한테 투자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신문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 이 주식 사라. 그거 사면 뭐? 등신. 왜? 이미 그 걔네들이 경제신문에서 어느 주식이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그걸로 재미 다 봤단 얘기야. 그래서 지네가 털고 가려고 우량주라고 소개하는 거야. 지금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의미가 그거라고. 지네들이 지금 털고 나가려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털고 나가려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그래서 외국에 못 모르는 투자자들이 와서 물으라고. 자, 이게 그 얘긴가? 잠깐만요. 이 기사가 그 신용등급 올린 것의 의미, 그 기사 맞아요? 우리 봤던 거? 지금이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두 번째 IMF가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 이거 아닌데요? 예. 이거는 그냥 그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란 주장이고, 우리가 그때 봤던 기사는 그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게 IMF 직전이랑 똑같다. 그 기사. 예. 이거는 그냥 신용등급 올라갔다라고 막 무디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경제재정 회복 노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향 조정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무디스가 지금 한국이 나아질 거라는 이름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했다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야. 이거 말고 실제로 이 무디스의 주장이 근거 없다라고 얘기했던 기사가 있어요. 예. 그 기사를 지금 IMF 데자부. 그렇지. 요거야. IMF 데자뷰. 1997년 직전에도 신용 등급이 올랐다. 이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한 말인데, 2015년 IMF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 더 심각할 수도. 지금 이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막 자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고. 경제위기론이 무게를 갖고 거론되고 있다. 1300조 원을 넘어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양산, 수출과 내수의 동시 침체 등 내부 불안 요인과 미국, 중국 등 대외 여건의 급변 가능성 등 위기 징후가 안팎에 도사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역사를 만든 이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와중에 타개할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상향됐다. 신용등급은 과거를 볼 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위기가 만연해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경제위기론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단언했다.
조속히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얘기야. 지금 경제 전문가가 지금 이 작년에 신용등급이 올라간 거 IMF 직전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다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신용등급이 올라갈 이유가 있냐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신용등급 올랐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IMF에 그러니까 이 국제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건 노동 조건이 악화되면 올려준다는 거야. 좀 IMF는 노동 구조 조정을 잘할 때 올라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이런 애들이 투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건데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건 여기다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여기도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박근혜가 작년에 노동학법을 막 추진했잖아. 그래서 노동학법을 막 추진해서 통과되면 저기 노동자들이 가져갈 돈을 투자자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럴 때 올리는 게 신용등급이라고. 그래서 신용등급, 이 무디스나 이런 애들이 신용등급 올려주는 게 국가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자기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다른 말로 국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올려줬다는 건, 그러니까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 신용등급이 내려간 건, 노무현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낮춘 거야. 여기다 투자하지 마라. 그럼 노동자들이 나눠먹고, 투자자들은 이익을 별로 재미 못 본다. 그게 신용등급의 의미라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가 자기의 성과로 신용등급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네. 자, 뭐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등급하고 박근혜가 생각하는 신용등급이 다른 거야. 가령 국가의 신용, 언론의 자유라든가, 인권보장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신용등급이지. 지금 박근혜는 세계 금융자본, 먹튀 자본들한테 투자하기 좋다라는, 한마디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서 투자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 간다. 그거 올라갔다고 지금 자랑을 치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의 무능을 표현한 것도 아마 모를걸? 자, 뭐 오늘 여기까지. 어휴, 너무 길었다. 예, 오늘도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이게 저기 추석 전에 그 타이트하게 좋은 내용을 방송해야 되는데, 예, 오늘 방송 재미없었죠? 예, 재미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자,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방송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스스로 추천해주신, 오늘은 참 태민 눌렀구나. 예, 추천해주신 3630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천 안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한 200~300명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일어나서 이불 빨지어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후원하지 못했다라고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예, 그 이름 불러주지 않아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후원했다고 아는 척 해주길 바란다라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신 분들 덕분에 망치부인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참시장님, 풍행국님, 여비고님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이 별 내용도 없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내일은 진짜 짧게 끝낼게요. 내일은 추석 전날이니까 이 짧게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준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후원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 사수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예, 오늘 응원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해 주시고 꿀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내용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이 원래 월요일이라 방송하는 날이 아니라서 혹시 오늘 생방송한 거 모르시고
나중에 오셔서 부들부들 떠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 지난 주말부터 박근혜 협박이 시작이 됐고 야삼당 대표 불러다가 협박했다는데 박근혜는 뭐 했는지 반복 재생은 재방송 된 다음에 예. 재방송이 시작되면 반복 재생이라고 써주세요. 예. 지금 아직 생방송 중입니다. 자, 중요하게 하려는 말 잊어버렸어. 네. 지난 주말 내내 박근혜가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의 자리에서 추미애는 뭐라고 그랬는지, 보도가 안 나와서, 예, 이 더민주의 입장이 뭔지, 박근혜의 협박을 그냥 듣고만 앉아 있었는지, 동석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관련 기사 내일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 미필 정권아, 새쫓던 공군상병 원유철이, 그리고 이병 홍문종이, 그리고 미필 박근혜 황교안이 너네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군대의 기억자도 모르면서 국민 협박하고 지랄하지 말라고. 진정한 안보란 감히 북한의 김정은 따위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노무현 때 누구도 감히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안보를 경험했어. 진정한 안보는 그런 안보야.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안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 불러다 놓고 전쟁 날지 모른다고 협박하고 자빠졌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 내려와. 니네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했거든요. 망개구리 정신. 예.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해보는 거,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죽을 때 원 없이 나는 끝까지 열심히 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쉬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달렸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린 달릴 거고요. 추석 연휴 때도, 예, 여러분들 각자 제가 이 망치부인 방송 지난주 거부터 이번 주 거까지 계속 재방송 틀어드릴 거니까 생방송 접속해서 시청자들 분들께,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틀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필요한 내용 뽑아서 보여주셔도 좋고요. 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망치부인 방송을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해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